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반딧불이 진학 설명회 발표를 맡은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정병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반딧불이 진학 설명회에서는 대입제도와 대입전형체계 그리고 대입정체계의 변화와 고교 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대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제도와 대입전형 체계입니다. 대입전형 유형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교과 성적 외에 교과 기반의 교과 외 활동 같은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역량을 평가하는 논술 전형,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수시 모집의 전형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정시 수능 전형, 이렇게 총 4가지의 큰 대입 전형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주요한 내용은 뒤에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정시 수능 전형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입 전형을 우리가 고려하기에 앞서서 여러 수능 응시 인원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학년도에서부터 2024학년도까지 수능 응시 인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2023학년도에 재학생의 수능 응시 인원이 3만 8천 명 정도에서 전년도에는 28만 명 정도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도 재학생들의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수능 응시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졸업생을 포함한 검정고시 생들의 응시 비율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한 3천여 명 정도쯤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올해는 재학생 인원수가 41만 명 정도쯤이 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에 재학생들의 수능 응시 비율을 보면 약 70% 정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재학생이 올해는 28만 명 정도쯤이 이제 수능을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점차 재수생을 비롯한 검정고시생 그리고 또 재수생들의 응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전년도와 같이 한 15만 명 정도쯤을 재수생들의 응시 인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전년도와 크게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최근 의대 정원 이슈와 같은 것들이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재수생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재수생들의 응시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나타날 변화들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면 재학생들보다 졸업생들이 국어 영역 또 수학 영역에서 모두 표준 점수 평균이 재학생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1, 2등급의 비율 또한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또 영어 등급의 비율 또한 졸업생들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의대 정원 이슈가 확정되고 또 재수생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학생들이 정시 전형이라든가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도 재학생들 중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은 수능 선택 과목 응시 전략,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의 변화입니다. 국어 과목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 2가지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1, 2, 3등급을 가져가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졌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월등히 1, 2, 3등급에서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보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기보다는 미적분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등급에서 좀 유리한 면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 작년도 수능에서 주목해 볼 것으로는 과학탐구 2 과목의 표준점수 변화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과학탐구 2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폐지함에 따라서 이 2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편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준 점수가 30점 가까이 이렇게 만점이 차이 나는 것을 보였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그만큼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화학 1 과목에서 11점 가까이 이렇게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런 표준 점수의 차이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과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응시하느냐도 올해 좀 주목해야 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 대입 주요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했지만 전년도 선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또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전형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기회균형이나 지역균형을 비롯한 이런 사회통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증가했는데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또 과탐 과목을 필수로 지정했던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 학과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되는 대학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앞서서 각 대학교들이 대입에 올해는 이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는데요. 이미 147개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원하고 또 가고 싶은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슬라이드에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이슈라든가 혹은 무전공,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이죠. 자, 이런 학과의 구분 없이 선발하는 무전공 선발 같은 것들의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대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모집 요강이 확정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2025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전형,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어디인가, 또 어느 지역을 주로 지원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만 놓고 보게 되면 정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시 전형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섣불리 어느 한 전형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 카드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정시 전형 이외에는 가장 많은 인원수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1% 정도밖에 뽑지 않지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서 일반계고 학생들이 이 전형에서 이제 합격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으로 좀 눈을 돌려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 즉 충청권 지역의 유형별 인원을 비율을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61.5%로 가장 많은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17% 정도. 자, 정시 전형은 굉장히 비율이 낮죠. 지역 대학일수록 이 정시 전형까지 가게 되면 학생들을 충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비율이 굉장히 좀 적은데요. 충청권의 주요 6개 대학,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또 한밭대,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국한해서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비율도 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대변되는 수시 전형에 대다수의 인원을 뽑고 있고, 종합 전형으로도 충분히 이런 국공립 지역 거점 공립대 이상의 대학들에 충분히 지원해 볼 여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형들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크게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면 다른 친구들도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또 입시 성적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반면 갈 수 있는 대학은 내 능력과 대비해서 또 혹은 내 성적과 대비해서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될 텐데요. 보통은 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내 선호도와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수시 6장 또 정시 전형에서 3장 이러한 총 9장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선별해 볼 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대부분 평가하게 됩니다. 자, 반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전형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량평가 또 정성평가 중에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을 통해서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을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대략적인 위치 교과 등급을 나타내 놓은 표입니다. 학교마다 대학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다르고, 특히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교과 등급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의 내용이라든가 과목의 이수라든가 여러 정성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참고점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전형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특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당연히 기반으로 하고요. 이때 교과 성적은 9등급제에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을 주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등급까지 나오는 과목들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을 비롯한 일반 선택 과목들이 이제 9등급제에 해당되고요. 자, 물론 이제 진로교과 같은 경우에도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학교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 이상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요. 지방의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했다가 다른 학교 좀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하게 되면 다른 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위 순번을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충원 합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올해 이 교과 전형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지역균형 전형 실시 대학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고교별 추천 인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입학 결과가 달라진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뒤에 가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정성평가 반영 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이제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과 함께 서류 평가를 동시에 같이 합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뒤에 가서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대학이 이제 늘어나서 내년도 의무 적용을 앞두고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예시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A, B, C로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점수나 평균 같은 것들은 표시가 되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점수에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적은 과목 수라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성취도를 가산점이나 등급 변환, 환산 점수들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는데 뭐 2과목, 3과목, 4과목 아니면 전체 과목을 반영하는 등 학교마다 성적 반영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고려대라든가 혹은 우리 지역대학에서는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분포를 반영해서 성적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았을 때는 1등급으로 환산해 주지만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았을 때는 그 비율을 통해서 등급을 재설정하는데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를 살려서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경북대라든가 부산대와 같이 지역 거점 국립대,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대학 중에서는 공주대학교가 이런 식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를 A등급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에서 내가 원점수를 몇 점으로 A등급을 받느냐도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정성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각 교과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든지 아니면 이 교과 성적의 면접 점수를 반영하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서 서류평가를 도입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입학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슷한 학교들을 통해서 그 반영 방법의 차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데 반면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80% 그리고 종합평가를 통해서 서류 20%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차이점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이제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어떤 과목을 쓸 것이냐에도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를 이제 반영을 하는데 반해서 연세대학교는 반영교과 A와 B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반영교과 A에서는 국영수사과에 해당되는 이런 과목들을 반영합니다. 자, 또한 석자 등급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점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원점수 그리고 평균 또 해당 과목에서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지점수를 다시 환산해서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학교에서도 성적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입학 결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역대학에서는 충남대학교하고 충북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체육,
예술, 교양교과는 미반영하지만 그 외에 성적이 나오는 모든 교과를 반영하는데 반면 충북대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 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이 A등급을 받은 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환산해서 교과 성적에 반영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작년도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시 결과도 좀 달라졌는데 뒤에 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요.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주요 전형 중에서 지역 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인재 전형은 주로 지방 소재 대학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의 소재에 있는 이런 대학교들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인재 전형을 보통은 주로 교과 전형으로 열어놓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 지역 균형 전형과 또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전형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 교과 성적 외에 서류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입니다. 자, 보통 교과 성적을 한 70%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서류평가를 이제 30%, 또 학교에 따라서는 20%.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이 추천형 전형에서 정성평가 10%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전형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보통은 생활기록부 내에서 모든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은 교과 성적 또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보여줬던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과 같은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각각 반영 비율에 맞춰서 평가하겠다는 그러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균형 전형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 또 미적용, 그리고 또 추천 인원을 제한, 미제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대부분들은 추천 인원을 제한하면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함께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추천 인원과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당연히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적 인원의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로 정리하는 학교들도 있는가 반면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적 수에 관계없이 학교마다 특정 인원을 이렇게 할당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제 모든 학교에서 채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가 또 서류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 예시인데요. 지역균형 전형을 이제 함께 하면서도 또 다른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열어두은 그런 학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뭐 가천대, 경기대와 같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도 교과 전형으로 더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반면 서경대나 수원대, 신한대처럼 수도권 소재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 전형은 운영하지 않고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운영한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도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으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을 뽑는데요. 이 충남대학교나 충북대 같이 지역 거점 공립대에서 이 교과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외의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고, 또 특히 충북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일반 교과 전형보다 한 등급 낮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친구들이나 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는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성적이고요. 70% 컷 자료입니다. 70% 컷 자료라고 함은 100명 중에 70등의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는 아까 앞서도 정리했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 80%에 서류평가 20%를 반영합니다. 그에 따라서 서류평가 20%에 따라서 이제 입학 성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특히나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각 학과마다 얼마만큼의 충족률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성적대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인문계열 학과들의 점수를 보고 계시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자료입니다. 자, 다음은 충남대학교의 성적인데요. 2022학년도에서부터 2024학년도까지 70% 컷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이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성적대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올 때 진로교과 A등급을 받으면 1등급으로 이제 환산해주는 것으로 이제 성적 반영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충남대학교의 입학 성적이 좀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2 과목이 모두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제 인문계열 학과들보다 성적이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합격했던 친구들의 점수는 학과별로 편차가 좀 컸는데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여부가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나 이제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일반 전형 충남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저 충족률을 나타내 놓은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최저 충족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 과목이나 또 과학 탐구 과목을 모두 다 이제 반영하는 그러한 학과들 경우에 는 최저 충족률이 가장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저 학력 충족률이 좀 낮았는데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내가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었을 때 이런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인재 전형에서 내가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고 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확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이런 조치사항이 있었을 때 감점 처리가 되고 있지만 불합격 처리를 한다든가 혹은 아예 추천 대상이나 지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구들 간의 교우 관계도 좋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여러 대학교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대비해서 교과 전형에만 올인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여러 대학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생의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단순히 등급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에서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가, 자, 아니면 뭐 특히나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성적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가, 자, 이런 것들을 교과 성적으로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어떠한 학업 능력을 보여주었는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전형을 달리해서 서류로만 뽑는 그런 전형과 또 면접까지 같이 보는 이런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더라도 하나의 전형으로만 설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 100% 또 그리고 서류와 함께 면접을 같이 보겠다. 자, 이런 전형을 좀 다변화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에서는 한양대학교에서 추천형의 이제 종합전형에서 이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이제 작년도에서부터 이제 폐지가 되어서 그만큼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량들이 이제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행동특성 및 종합발달사항, 또 각 교과의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같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교과목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하였는가 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아까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이 종합전형에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로 서류를 통해서 1단계의 일정 배수 이상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만 면접 기회를 주는 이런 단계형 전형이 있고요. 아니면 서류와 함께 면접 기회를 모두 부여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 자, 또는 서류만 가지고서 학생들을 이제 평가하는 이런 전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크게 학업 역량, 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업 역량은 다음과 같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등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또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의지와 노력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판단하고요. 그 내용에서 교과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독서나 혹은 발표라든가 실험, 토론과 같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가와 같은 이런 탐구력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로 역량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얼마나 선택해서 이수하였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또 해당 과목에서 얼마만큼의 학업 성취 수준을 보였는가라는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등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획득한 원점수, 또 평균, 표준편차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또 진로활동이나 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진로 관련된 탐색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모집 단위별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나타내 놓은 표입니다. 자, 보시면 각 학과마다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들으면 좋다.
또 그 과목들 중에 이러한 것은 핵심이 되는 과목들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같은 곳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혹은 전공 소개 자료 같은 곳들에서 핵심 권장 과목과 또 권장 과목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이나 같은 것들을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미리 자료를 좀 탐색해 보는 것도 진급해서 과목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세부 평가 항목으로 협업 능력, 또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과 같은 여러 하위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하위 평가 항목들은 자율활동이나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이나 또 동아리 활동 또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도 언급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에 걸쳐서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평가 항목이 너무 소홀하거나 하지 않도록 학교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별 평가 요소 및 비율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학업 역량과 그다음 또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전형에 따라서 평가의 요소 비율이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융합형 인재와 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관련된 이런 세부 평가 요소들의 비중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자, 어떤 역량들이 내 생활기록부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보고 나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 사실은 교과 성적만으로 이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설명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 학교에서 이제 각 대학교마다 이제 발표한 자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합격권들을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희대학교의 미디어 학과 종합전형 성적을 보시면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1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평균 성적이 2등급 초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3, 4등급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로 인해서 평균 등급이 이제 좀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불합격한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 생활기록부의 내용이라든가 다른 이런 평가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합격할 수 없는 자, 그러한 전형이다. 자, 반면 내가 교과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의 그런 강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 합격자 평균 등급이 2.7등급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1점 중반에서 중후반 때 이제 형성되어 있었고 일반고 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자, 이런 5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과 이제 합산하다 보니 평균 등급이 이제 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자연계열 학생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이다 보니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혹은 더 궁금한 사항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또 발표해 보고
조사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경험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율활동이나 또 진로활동, 또 동아리 활동에서 연계해서 심화 확장시키는 그러한 활동들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화 활동을 할 때 독서 활동이 또 중요한데요. 독서 활동 사항이 이제 기재란 학생부 대입 전형 요소로서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에 걸쳐서 이 독서 활동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의 중요도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이수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전공학과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형과 평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위주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술 전형은 각 대학에서 출제하는 이 논술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또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학교 정규 수업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논술 위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두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은 이제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합격학률이 이제 그다지 높은 전형은 아닙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50대 1 또 100대 1 이렇게 넘어가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 논술 전형을 주 전형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일단 고려대학교가 이 논술 전형을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이 344명으로 큰 폭으로 이제 좀 증가를 했는데요. 논술 전형으로 총 학생을 선발하는 규모는 한 11,000명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증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적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논술 전형의 실시 대학으로 보게 되면 서울권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대학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나 또 고려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논술 전형을 뽑고 있고 지역 거점 공립대에서는 경북대와 부산대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의학학 계열에서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고요. 지역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약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이 논술 전형에서는 당연히 이 논술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학생부 성적이 10%에서부터 혹은 40%까지 반영되는 대학교들도 있지만 이 학생부 성적은 크게 의미가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변별력이 크게는 작용하지 않는다. 논술 성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4등급에서 5등급 이내로 이렇게 완화를 시켰고요. 물론 이제 고려대가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서 신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원수도 좀 적고 또 재학생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모두 다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위주 전형을 준비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 자, 이 여부부터 판단한 뒤에 대학별 기출문제나 모의 논술을 통해서 대학 유형과 또 출제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및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답안을 작성하는지, 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또 어느 교과목에서
출제되고 있는지라는 것들도 경향성을 파악해 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히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을 수능 중심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또 수능 중심 전형을 주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삼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라는 것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중심 전형은 전국적으로 보자면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 전형까지 넘어갔을 때는 학생들을 충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시 비중을 늘리는 추세고요. 반면 서울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이 4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 40%를 바라보고서 정시 전형으로 3학년 3월 초에 이렇게 돌리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좀 주의할 필요가 많습니다.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수능 출제 과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에서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처럼 이렇게 선택 과목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에서 각각 공통 문항과 선택 과목 문항 75%, 25%로 반영해서 상대평가하고 있고요. 영어와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기준에 따라서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전형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는 지원이 불가하니 미리 지원할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통해서 수능 선택 과목을 고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과학탐구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또 대학에 따라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학 가산점 반영 대학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대부분은 자연과학 계열의 대학에서 이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자, 하지만 이 가산점을 반영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경쟁을 할 때 이 가산점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탐구2에서 이제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두 곳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와 서강대가 그렇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2 과목을 1개 선택했을 때와 2개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자, 3점과 5점으로 다른데 반해서 서강대학교는 과학 2 과목을 최대 1과목에 한해서만 0.5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과학탐구2를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교를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굳이 서울대나 서강대를 무조건 이게 지원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을 때는 2 과목을 보는 인원들이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서울대학교에서 수시 전형에서 과학 2 과목 필수를 폐지하다 보니까 2 과목을 보는 학생들의 인원수도 또 상위권 학생들의 인원수도 줄어들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2 과목에서 표준 점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표시가 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이제 등급이 활용되고 있고 표준 점수와 100분위는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각각 100분위 표준 점수 등급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서열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그 과목에서 자신이 얻은 원점수와 또 그리고 그 과목의 평균, 표준 점수 대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적이 좋았는가를 환산해 주는 것이 표준 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는 매 수능마다 또 시험 응시자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매해 바뀔 수 있는 점수이고요. 자, 반면 100분위 점수는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나의 점수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는
지표가 백분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또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나의 위치를 판단할 때 표준 점수나 혹은 등급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백분위 점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등급 같은 경우에는 교과 등급 내신 점수에서 교과 등급이 나오는 것처럼 누적 4%, 11%, 23%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하게 되는데 자, 물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율이 조금 4%를 넘어가더라도 상위 등급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보통은 4%, 11%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점수들, 획득한 점수의 원점수라든가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분위 성적을 통해서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분위의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고 똑같은 등급을 맞더라도 같은 등급 구간 내에서도 내가 백분위 성적이 높은 구간에서 맞고 있는가 혹은 백분위 성적이 낮은 구간에서 내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나 한국사,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를 기반으로 등급을 절대평가로서 이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부터 1등급으로 해서 10점 단위로 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0점을 기준으로 5점 단위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45점을 만점으로 5점 단위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상대적인 서열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점수 이상을 맞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나 또 정시 전형에서 점수로 활용하는 데나 이 영어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 과목과 또 선택 과목의 조정을 통해서 표준 점수를 재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에 따라서 이제 표준 점수가 달라지다 보니 앞서 맨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 만점이 월등히 높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지금 보기에는 좀 유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내가 낮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과목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에서부터 2024학년도까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비율을 나타내 놓은 표입니다. 자, 보시면 전년도 재학생 대비 졸업생의 응시 인원 비율이 2021학년도에서부터 2024학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를 기준해서 보게 되면 그 전년도인 2023학년도의 재학생 30만 8천 명 정도 에서 51% 정도인 15만 7천 명이 작년도에 이제 수능을 재응시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 이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의대 정원이 정말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다면 2,000명으로 모집 요강에서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이 재학생 대비 이 졸업생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 졸업생들은 재학생들에 대비해서 이제 성적대가 조금은 이제 높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에 따른 영향으로는 중상위권 학생들의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나 또 중상위권 학생들의 정시에서 백분위의 하락 같은 것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5월달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인원의 변동 같은 것들을 좀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시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인 합격 라인 같은 것들을 판단해 볼 때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본 그러한 표입니다. 자,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100분위 성적이 아니라 표준 점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마다 이 표준 점수의 점수 라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점 감안해주고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열의 점수대고요.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100분위 점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정시 모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1학년 때서부터 3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굉장히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 내신에 이제 반영되지도 않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시 모집 6장의 카드, 또 정시 모집의 3장의 카드를 모두 다 잘 적절히 활용해 보기 위해서는 1학년 때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 내가 정시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면 이 9장의 카드를 모두 다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은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모의고사에 이제 등한시 하다가 3학년 때 와서 정시 전형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친구들이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시 전형으로도 또 수시 전형으로도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굉장히 이제 열과성을 다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때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지표가 100분위 성적이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반짝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시 전형에도 좀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100분위의 성적 변화 추이를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이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대입 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봤고요. 대입 정책의 변화와 고교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정책의 변화입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적용받는 학생들이고,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다음 설명할 내용들이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이제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편제는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진로활동 등이 있고요. 교과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통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수강하는 과목들인데요.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또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진로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로 A, B, C 이렇게 절대평가로 성적이 반영되고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등급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교과에서 전문교과 1 과목은 특목고, 과학고나 뭐 외국어고를 비롯한 이런 특목고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과목들이고요. 전문과목 2의 경우에는 특성화고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교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등학교의 보통교과와 진로선택 교과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진로선택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선택 과목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부담을 좀 낮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물리학 2라든가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를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자신의 전공과 맞는 그러한 과목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설치되지 않은 이런 과목들이나 혹은 과학 실험 또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교육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오프라인,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심화 교과목이나 혹은 학교에서 미개설된 소인수 선택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대면 수업을 하느냐 혹은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하느냐 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요. 이 두 공동 교육 과정은 교과로서 여러분들 진로 선택을 통해서 성취도가 표시가 되고 또 각 과목당 500자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형 공동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프로젝트형 강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험 중심의 대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진로 활동에서 150자의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미개설된 또 혹은 전문적으로 또 심화 탐구해 보고 싶은 그런 교과들을 선택해서 이수함으로써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 같은 것들을 좀 더 어필할 수 있고요. 또 학업 역량도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진로 선택형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기 힘든 여러 체험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진로에 관한 관심 영역을 또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1학년 1학기 때에서부터 1학년 1학기는 이제 지금 지났지만 1학년 2학기 또 2학년 또 3학년 1학기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학교에서 적는 그러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더불어서 더 플러스 알파된 내용들을 생기부의 강점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 또 표준 편차, 수강자 수, 그 다음 석차 등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술, 체육 같은 분야에서는 석차 등급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은 표시되지 않고 3단계를 통해서 A, B, C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면은 공통이나 또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와 더불어서 석차 등급이 표시되고 있고요. 이 석차 등급은 누적 비율 4%, 11%, 23%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이렇게 성취도가 표기가 되고 또 원점수가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 또 B등급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 이렇게 획득했을 때 각각의 성취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학교마다 가산점 또 혹은 등급 변환, 환산 점수 혹은 등급별 분포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교과 전형에서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서부터 2025학년도까지 대입 제도의 변화는 2023학년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었고요. 작년도와 더불어서 이제 전형이 거의 이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내에서 이제 기재되는 곳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영재 발명교육 실적, 자, 이런 것들이 대입에 미반영되고 또 자율동아리도 대입에 미반영, 또 수상경력이라든가 독서활동 사항 같은 경우에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그리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 여러 분야에서 독서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심화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중요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미반영되지만 학교에서 계획해서 하는 경우에는 대입에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학기 초에 이제 계획이 나갔을 때 유심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입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신 등급과 관련된 학업 역량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학교 생활기록부 내에서 이제 기재되는 내용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글자 수도 줄어듦에 따라서 이런 학업 역량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과목에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중요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또 상위권 대학의 정시 확대로 인해서 수능의 중요성 또 높아지고 있고, 이 수능의 중요성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나뉘어지다 보니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교 생활이 이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설명할 내용들을 유심히 듣고 내용들을 좀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 2학년 때까지 내가 보여주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생활은 크게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 활동은 수업을 기반으로 진행되고요. 이 수업 중에 질문이라든가 또 발표, 또 토론, 토의, 또 실험 실습과 같은 이런 수업 중 참여 내용을 가지고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관찰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하실 겁니다. 자, 이럴 때 내가 교과 내에서 의문점이 생겼던 것을 곧바로 질문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해결해보고 또 그것을 발표를 통해서 또 심화 탐구를 통해서 해결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독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들을 연계해서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또 진로활동 등에 연계해서 심화 탐구해 본다면 더욱더 생활기록부가 이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교과 수업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학교 수업에 임했는가, 자, 이런 것들이 교과 성적이라든가 또 혹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얼마나 드러나는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이 평가에 있어서도 수행평가 같은 부분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과정 중심을 이제 평가를 강조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임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내 장점과 역량을 발휘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 교과 관련된 평가 항목에서는 주로 이제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단순한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의 획득 뿐만 아니라 2,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든가 또 관련 학과와 관련된 중요 교과목들을 얼마나 많이 이수했는가, 또 얼마나 많이 충실하게 이수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여러분들의 특징과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을 이뤄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다면 좋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지식의 확장을 보여주었는지 잘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인데요. 이 자율활동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도나 협력,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특성을 이제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그 후속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이 동아리에서 어떤 동기를 통해서 또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잘 드러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별 봉사활동 내용이 축소되면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봉사활동 내용만 대입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봉사활동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유심히 보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진로 희망 분야는 학생부에 이제 기록은 하지만 대입 자료로는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 전공 영역을 어떤 동기에 의해서 희망하게 되었는지, 또 그러한 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워왔는지, 이런 것들을 교과 담당 선생님, 또 진로 선생님, 또 혹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 활동들을 좀 구성해보고 내용을 활동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입 전형에서 이제 의미 있는 학생부란 앞서 말씀드린 교과 학습 발달 사항, 또 교과 활동,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의 여러 하부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변화되고 또 성장된 개별적인 특징이 잘 기록되어 있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갖추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하는 습관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원한다고 하는데, 자, 잘 읽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더 찾고 알아보는 것이 공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찾아야 된다. 자,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답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고, 또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지고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는 경험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능동적이고 또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학생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다. 그리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종합전형에서 좋게 평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대입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블로그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진로와 관련되어서 진로 심리 검사나 진로 상담, 직업 학과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고요. 자, 또 한국과학창의재단, 또 사이언스홀과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는 최신 과학 연구 동향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인데요. 이 어디가 사이트는 활용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대학이 직접 제공한 입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직업 정보, 대학 학과 정보, 또 전형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입을 설계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자, 먼저 진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열별로 진로를 한번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대학의 어떤 직업 진로 정보를 선택했다면 대학이나 학과 정보를 통해서 목표 대학을 또 설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탭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또 논술, 또 정시 전형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전형을 탐색해 보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 어디가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성적을 입력해 놓으면 1학년 1학기 때서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어떤 성적의 추이라든가 또 혹은 주요 교과별, 또 교과 조합별, 또 여러분들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에서 어떤 등급들을 보이고 있는지 한눈에 요약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성적을 입력해 놓으면
대학별로 성적을 곧바로 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을 3학년 1학기 때까지 입력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올해 대학별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한 교과 성적을 스스로 한번 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학 입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아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올해 점수를 산출해 볼 수 없지만 7월 달에는 이런 점수를 산출해 보는 것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입력해 보고 앞선 그 성적 분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교별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가 공지가 되면 어디가 사이트에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현재는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3학년도의 전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 요강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입학 성적을 비교해 보는 데는 지금 이제 2023학년도의 전형 결과로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 또 학과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전년도 전형 결과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대학별로 발표한 전년도 결과 공개입니다. 자, 2023학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작년도 성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평균 성적과 또 70% 컷을 동시에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대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탭도 존재합니다. 자,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370여 명의 상담 교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대입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얻어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진학의 경험이 풍부한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다만 어떤 특정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나 대학 추천과 같은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해 주시고 질문 내용을 미리 좀 생각해 보고 요약해서 질문하신다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전국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켄텍과 같이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자, 이 대학들은 수시 6회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과들인데, 자, 특징으로는 대부분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고 학부 형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대학교들은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 특정 대학 같은 경우는 교사 추천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읽어본 후에 지원이 필요하고요. 자, 이 중에서 카이스트의 전형에 관해서만 잠깐 알아보면, 자, 이렇게 수시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뽑고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 창의 도전, 일반, 또 고른 기회, 특기자 전형, 이렇게 여러 전형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 도전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서류 100%로 면접을 미실시하는가 반면, 일반 전형이나 고른 기회, 특기자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와 함께 면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번의 평가 항목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작성하고, 자, 이것도 제출해서 이제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앞서 본 창의 도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질문도 있으니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충청권 의학학 계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권 의학학 계열의 수시 모집 인원을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면 의학학 계열의 시기별 모집 인원의 비율이 이제 수시 모집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이 한 40% 정도, 수시 모집은 60% 정도입니다. 자, 이 중에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놓은 곳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제 많은 인원들을 또 동시에 이제 뽑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의예과를 중심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구분해 보면 대전권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건양대, 을지대, 충남대에서 이런 전형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특징으로는 굉장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합격 여하에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충청 남부권의 의예과로 이제 눈을 좀 돌려보면 순천향대학교는 메타버스 전형이라고 하는 이런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제 뽑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만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메타버스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됩니다. 자, 충북대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 특징은 교과 전형보다는 최저 등급이 이제 좀 한 등급 완화되었다. 자, 최저 등급이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서 한 등급 완화된 측면이 물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충족률이 높아지면서 교과 성적대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뽑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약학과의 전형 방법입니다. 자, 약학과의 전형 방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의예과에 비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다음과 같은 출제 유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약학과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은 치의학과와 한의학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본 캠퍼스가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전대나 또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과에서 학생부 교과 또 종합전형 이렇게 여러 전형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의 면접 주요 특징입니다. 면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면접 유형과 같이 서류 기반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또 인상 면접을 주로 하는 학교들도 있는가 반면, 자, 이렇게 건양대나 또 건국대, 단국대, 대전대처럼 재시문 기반의 MMI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두세 개의 실에서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또 전공 적합성들의 평가 요소를 반영한 재시문을 기반으로 한 면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다음처럼 발전 가능성에 관한 예시문항, 자, 또 전공 적합성에 관한 예시문항, 자, 또 인성 면접에 관련된 예시 문항처럼 이렇게 여러 예시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시 문항들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든가 혹은 각 대학의 기출문제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대비하거나 할 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충청권 의예과의 입시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높은 교과 등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충북대학교 와 또 충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을 비교해 보시면 충남대학교 지역인재 교과 전형보다 충북대학교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 성적대가 0.1등급 가량 이렇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요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학과의 입시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이 교과 성적 차이를 보게 되면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교과 성적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의학과, 한의학과, 그 다음 예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의학학 계열의 교과 등급은 굉장히 높게 최저학력 기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만큼 많은 만큼 그 교과 성적이 높게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2024학년도 찾아가는 반딧불이 진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입 전형에 관한 도움이 좀 되었기를 바라고 목표한 대학에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